우선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여성 청소년 미디어 협회가 울산까지 와서 이렇게 이제 미디어 교육을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또 이번 교육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수고 많으신 우리 이영미 회장님, 그리고 울산에 또 이렇게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장광수 원장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이렇게 여성 청소년 미디어 협회를 도와주셔서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그 주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디어. 오늘 여기 그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이 되게 청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 매체인 이런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많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고, 또 사용을 하셔서 아마 친근하게 느껴지실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여성들의 어떤 피해나 뭐 이런 미디어와 관련된 이런 사항들은 아마 제 강의 이후에 강의하시는 유영달 박사님이나 조정문 박사님이라고 아까 그러셨나요? 네. 그분들이 좋은 강의를 하실 텐데,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디어의 특성이라든가, 또 기본적으로 매스 미디어가 우리 인간 생활에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좀 포괄적인 그런 강의가 될 것입니다. 먼저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흔히들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2차, 3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아까 우리 장광수 원장님이 좀 말씀하셨어요. 보면 IoT라 그래서 인터넷 오브 띵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다 뭐 이런데, 많은 사물들이 또는 다양한 이런 그 물건들이 서로 어떤 인터넷 그 정보통신, 현대 고도화된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IoT다 뭐 이렇게 부릅니다. 인터넷 오브 띵스. 또 그다음에 또 빅데이터, 아까 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굉장히 그 생성주기가 짧고 그리고 대량의 아주 핀포인트에서 어떤 타겟을 하는, 거기에는 숫자, 그림, 뭐 동영상, 음악 이런 것들 같이 종합적으로 하는 이런 데이터죠. 가령 기업체에서 어떤 소비자를 타겟할 때도 빅데이터를 사용하면 아주 세분화된 어떤 수용자를 타겟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빅데이터다.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기반, AI라는 게 Artificial Intelligence라 해서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표되는 뭐 이런 것들 요새 많이 사용하죠. 그죠? 그 다음에 초연결, 하이퍼 커넥티비티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과 많은 사물들이 서로 이런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이 되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인간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이제 특징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생활 속에, 현대사회의 우리의 삶 속에 이것들이 깊숙이 들어와 있고,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것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로 이제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인터넷이 여러분 알다시피 사이버 공간, 가상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이게 오프라인이 아니지만 사람들은 실제 현실 세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영향, 또 편의성도 있지만 또 반면에 또 문제점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특징 중에 이런 인터넷 확산, 고도의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죠?
이 인터넷이 확산되고 그다음에 정보 처리 능력이 획기적으로 이게 발전된 거 이런 것을 취약해서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와 연결시켜서 얘기하자면 통합 디지털 통합 미디어다 이런 얘기는 현대 사회는 융합의 시대다, 뭐 통섭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한 군데 이게 통합되어 있는 포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산과 소비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여기에 이제 적응을 하게 되고요. 뭐 소비 생활 같은 것도 우리 어떤 기업체의 물건을 우리가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봐도 과거의 소비 패턴과는 아주 전혀 다르죠. 우리가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또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이진스라 그래가지고 잡지, 이북스, 그다음에 우리가 뭐 결제 같은 것도 은행 뱅킹 같은 것도 다 말이죠. 결제 이런 거 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거나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가상 공간을 통해서 다 한단 말이죠. 과거에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우리가 마트를 방문해서 뭘 사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달라졌어요. 소비 패턴이 다 달라졌습니다. 다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되고 매체 간의 매체 간의 이 구분이 이제 불가능했어요. 과거의 전통적 매체 이러면 우리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뭐 그다음에 잡지, 뭐 이런 그 전통적인 매체들은 있었는데 이게 구분이 돼 있었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와서는 이런 매체들이 하나로 통합이 돼가지고 그죠? 디지털 통합 미디어에 다 이게 그냥 같이 포괄적으로 저장이 돼가지고 인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매스 미디어 간의 어떤 그 구분이 불가능해졌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게 통합, 융합, 그래서 영어로는 convergence 또는 consilience라고 여기 제가 적지는 않았습니다. 통섭이다 하는 아주 어려운 그런 이제 또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 아까 다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보면 전화, 방송, 컴퓨터 이런 커뮤니케이션 기술 산업과 그다음에 내용 산업이 이것도 역시 또 통합되는 경향이 있고 아까 제가 이건 다 말씀드렸죠. 그죠? 이메일, 전자상거래, 전자뱅킹, 전자도서, 전자잡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터넷이 이런 미디어 융합의 전형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매스 미디어가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가상 공간이 마치 우리 현실 세계처럼 느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이라든가 현대 사회의 어떤 매스 미디어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제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 매스 미디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왜 우리가 매스 미디어가 필요하냐? 우리 인간 생활에 보면 매스 미디어는 우리에게 어떤 소통의 수단이라고 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소통 또는 좀 달리 얘기하면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정보를 교환하는 수단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그럼 왜 필요하느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요. 소통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빵만 있으면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집만 있으면 사는 게 아니죠. 항상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소통을 함으로 해서 갈등과 마찰도 줄이고, 그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시 시대부터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음성 언어라든가 또 문자 언어뿐만이 아니라 또 비언어적 요소들, 제스처라든가 표정이라든가 몸짓, 심지어는 인간의 활동 이런 것들이 다 또 그다음에 준언어적 속성이라고 해서 뭐 억양이라든가 톤이라든가 톤이라고 흔히들 우리가 음색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인플렉션 그걸 억양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고저, 장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다양한 언어적인 요소들을 사용해서 우리는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이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스 미디어는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뗄 수가 없는 그런 그 문명의 이기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라는 말 어원을 보면요. 여기 제가 적어놓지는 않습니다만은 원래 그 어원을 보면 커뮤니스 또는 커뮤니케어라는 말에서 발원이 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 사이에 공통성을 이룩하다. 또는 사람 사이에 어떤 이해를 구축하다. 이해를 돈독하게 하다. 이런 또는 나누어 가지다. 영어로는 sharing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건 뭐냐? 다른 사람과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수단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그 가운데서 서로 나누어 갖고 또 이해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생활이든 친구 사이든 국가 사회든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문제가 생겨요?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 사이에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발생하는 그 현상이 뭐냐? 소통이 안 돼요. 서로 대화가 없어지고 친구 사이도 그렇죠. 친한 친구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면 갈등과 마찰이 생기면 문자 하던 거 문자 숫자가 줄어들고 전화하던 거 줄어들고 이러다가 끊어져 버린다. 남북대 요새 우리 남과 북이 관계가 상당히 좋은 편인데 보면 과거에 뭐예요? 관계가 아주 안 좋을 때 보면 서로 소통이 안 됐죠. 그죠? 남북 정상이 만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소통이라고 보고. 그래서 국제사회도 그렇고 기업 간에도 그렇고 또는 작은 가족 안에도 그렇고 친구와 어떤 기업 사이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발생하면 소통이다. 마치 우리 몸의 인체도 그렇잖아요. 인체가 우리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순환이 잘 안 되면 문제가 생기죠. 커뮤니케이션을 우리를 순환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인간 사회에서 뭐가 좋아지느냐 보면 여기 봐요. 사람들 사이에 의미를 공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공동체 의식도 앙양이 되고 연대감도 형성이 되고 일체감, 연대감, 연대의식 이런 것도 형성돼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사실은 뭐 여기에서는 제가 짧은 시간에 강의를 하니까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한 나라가 국가 사회가 발전하는데 기본 역량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소통입니다. 국가가 발전하는 것. 가령 민족 의식이다. 요새 우리 뭐 민족이란 말을 흔히들 많이 쓰는데 그 민족이 바탕이 돼서 국가가 형성이 되고 그 네이션 빌딩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결국은 뭐냐? 그 사이에 일체감과 연대감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일체감과 연대감의 형성에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 사이, 그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의사소통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매스 미디어가 뭘 하면 공보,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지만 퍼블리시티라고 그래가지고 뭐 흔히들 우리가 PR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퍼블릭 릴레이션스라는 정부가 하는 정책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활동 이런 거를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 이것도 퍼블리시티,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기업체도 그렇고 또 우선 사회단체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 여성 청소년 미디어 협회가 이런 좋은 교육을 하면 언론에다가 보도자료 내고 언론에다 얘기해서 우리 여기 소비자 신문 우리 대표님도 계시지만 소비자 신문에서 또 언론에 그 받은 그 정보를 가지고 또 기사를 써가지고 또 인터넷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이게 뭐냐? 퍼블리시티다. 공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이 하는 일이 또 뭐냐면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배우는지 뭐냐면 의제 설정, 어젠다 세팅이라고 하는 거를 합니다. 뭐냐면 그 매스 미디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 사회의 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를 특별히 언론이 선택해서 부각시키는 역할,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어젠다 세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매스 미디어가 이 사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중에서 어떤 문제를 중요하게 보도하고 부각시키면 수용자, 곧 독자라든가 시청자라든가 이런 걸 이제 통틀어서 수용자라고 그러는데 수용자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미디어가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보도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것이 수용자 의제가 된다. 미디어 의제가 수용자 의제로 변환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 중에 매스 미디어가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하루에도 수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매스 미디어가 물리적으로 그걸 다 보도하기 어렵죠. 그러면 매스 미디어는 그 중요성을 평가해서 그 중에서 꼭 이거는 보도할 만한 것이다 라고 해서 보도를 하게 된다. 그렇죠? 바로 그런 거를 어젠다 세팅이라고. 이거 미디어가 뭘 보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부가 그걸 또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여론 형성에 이게 영향을 주고 아주 여러 가지 영향을 줘요.
이런 걸 우리가 의제 설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굉장히 좀 학문적인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제가 강의 후반에는 실용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매스미디어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해석과 평가. 단순히 보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정보 전달, 의제 설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무엇인지 해석을 해줘요.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해서. 주로 뭘로 하느냐면 논설이라든가 신문이라면 그 다음에 사설 같은 것도 그런 거의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그 문제를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역할. 그냥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언론사마다의 어떤 그 방향성이 나타날 수가 있죠. 요새 우리 사회가 이념적 대립이 좀 세잖아요. 그죠? 뭐 좌파다, 우파다 이런 얘기가 특히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강한데 이럴 때 좀 이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언론과 보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언론 사이에 같은 현상을 볼 때 해석하는 방향이 다를 수가 있다. 그 언론사가 그걸 해석하고 또 평가를 해요. 그걸 그죠? 평가. 단순히 보도하는 게 아니라 평가도 한다. 그다음에 이미지 전달. 특히 저 언론 매체가 하는 역할 중에 뭐냐면 단순히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전달해요. 특히 어떤 영상 매체, TV라든가. 그다음에 요새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같은 거, SNS도 이거 굉장히 이게 역할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동영상 같은 걸 보내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이미지 형성하는 데 도움이 돼요. 가령 국회에서 여러분 국회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말이죠. 밤새도록 열심히 보좌관이 써준 보고서 열심히 읽고 그 다음날 이제 가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잠 한 2시간, 3시간 자고. 근데 그만 본회의장에 가서 그냥 너무 지난 밤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잠깐 졸았어요. 근데 언론사 기자가 뭐 잠깐 조는 모습을 동영상에 담아서 뉴스 시간에 내보냈다. 그럼 뭡니까? 밤새도록 공부한 건 다 날아버리고 지역구 주민들이 뭐예요? 저 국회의원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라고 뽑아줬더니 가서 잠만 자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론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영향력이에요. 요새 언론사 기자들이 저 줌렌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조는 거, 하품하는 거 이런 거 다 찍고 거다 심지어는 저 이 스마트폰 가지고 서로 문자하는 거 다 찍어가지고 여보 당신 뭐 이런 거 다 찍어요. 근데 여보 이름 보니까 이름이 그 국회의원 부인 이름이 아니야.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또 그 국회의원이 뭘 동영상을 보는데 보니까 기자가 이렇게 줌으로 땡겨 보니까 야동을 보더라 이거야. 여러분 야동 잘 알죠, 그죠? 야동에서 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은 안 하고 왜 야동 보십니까? 이러니까 야동이 뭔지 확인하려고 의정 활동에 도움이 돼가지고 제가 했다. 국회의원들이 말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화도 있어요. 그 국회의원들 다 지난번 총선 때 낙선했어요. 제가 이거 이름은 제가 밝힐 수 없어요. 사적인 거니까. 그리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이 하는 일 중에 뭐냐, 매스미디어는 여론을 형성한 거. 중요하죠.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러니까 여론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보 전달, 의제 설정, 해석과 평가, 이미지 전달. 이걸 통해서 결국은 여론이 형성되죠. 또 그리고 여론 형성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여론조사를 매일 주야장창 그래가지고 보도에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3.5%다, 52.5%다, 또 뭐 어느 언론은 53% 다시 좀 올라갔다, 뭐 이런 거 보도해요. 그죠? 특히 선거 때가 되면 정치 후보자들을 마치 경마장에 있는 말처럼 생각해가지고 그걸 경마식 보도라고 그러는데 매일 보도해가지고 말이지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결국 그게 뭐냐 상업적 이익과도 좀 관련이 있지만 결국 사람들이 그런데 또 관심이 있어요. 시청자나 청취자나 독자들이 내가 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뭘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에 대해 관심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도를 해줘요.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이 수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여론조사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죠? 상업도 이익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매스미디어의 중요한 역할이 바로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거를 이제 흔히들 매스미디어의 파수꾼 역할이다 또는 파수견 역할이다. 이래요. 사실은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게 선진국인 이유는 뭐냐?
언론이 정치 권력을 잘 견제해 주기 때문에. 우리도 이 나라가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뭐 OECD 국가라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언론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바로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잘해요. 특히 뭐냐, 우리의 좀 더 정치와 관련시킨다면 특히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정치 참여 권리를, 정치 참여의 자유를 정치 권력이 방해 못하도록 또는 저해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이 언론이, 이 매스 미디어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영국의 정치가인 에드먼드 버크는 언론을 뭐라고 했냐, 제4의 본부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The Fourth Estate. 이게 뭐냐면 네 번째 권력기관이다. 입법, 사법, 행정 다음에 가는 권력기관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만큼 이 선진사회에서는 언론의 역할이. 그리고 제5의 본부를 또 요새는 얘기합니다. 제5의 본부는 시민사회를 제5의 본부. 우리나라는 시민사회가 좀 세지요. 우리나라 시민운동 선진국 어느 나라보다 셉니다. 그죠? 국회 앞에 가서 막 농민들이 가가지고 그냥 솥대도 풀어놓고, 배추밭도 막 그냥 트랙터로 갈아엎고, 뭐 민주노총. 민주노총 사실은 그 시민단체라고 보기에는 이익단체예요. 이익단체고 압력단체인데, 뭐 최근에 아주 강성하죠. 그죠? 세계에서 가장 시민사회가 강성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네. 표현의 자유 등 시민적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시민적 자유라고 하는 것 중에 그걸 우리가 기본권이라고 불러요. 중요한 게 표현의 자유입니다. Freedom of Expressions. 그 밑에 하위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언론의 자유잖아요.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정치 권력이 저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유예요. 그걸 바로 언론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무너지면 어때? 우리는 전체주의 국가, 과거의 히틀러라든가 김정은이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국이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아직 제가 보기에는 후진국가예요. 왜 후진국가나? 돈만 많다고 해서 선진국이 아닙니다. 언론이 발전하고 정치 권력을 언론이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유로운 정권 교체가 있어야 되고, 순조로운 정권이, 그리고 국민의 정치 참여가 저해받지 말아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지 그걸 우리가 선진국이라 그러지. 그죠? 화장실에 갔다가 뭐 나오니까 뭐 팔이 하나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조심해요. 중국 가면. 화장실 갔다 나올 때 점검 잘해야 돼, 이거. 그리고 뭐 사형수들 뭐, 그죠? 뭐 장기 밀매한다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인권 문제가 있는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또 중국에 또 친한 친구가 있는 분이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제4의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수단이다. 결국은 이만큼 매스미디어는 중요한 거예요. 응? 아니, 이렇게 해도 넘어가는데 원래. 그냥 제가 그냥 뒤에 나오는 게. 자, 그런데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 나중에 화면 나중에 돌릴 거고, 그냥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인 얘기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사이버 공간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다시 한번 해주세요. 조정실. 예, 사이버 공간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아마 오늘 여성 청소년 미디어 협회가 교육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 사이버 공간을 통한 이런, 다음 하나, 사이버 공간을 통한 이런 이 매스 미디어의 장점은 뭐냐? 과거에 제가 그냥 말로 할게요. 괜찮아요. 나중에 켜면 돼요. 미디어, 제가 돌릴게요. 됐습니다. 놔두세요. 됐어요.
사이버 공간을 통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뭐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점은 과거의 전통적인 매체, 과거의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뭐 잡지 이런 것들은 그 수용자와 이 매체 간의 주종 관계다. 주인과 마치 하인의 관계와 같이 일방적이었다고 봅니다. 사이버 공간을 통한 매스 이 커뮤니케이션은 쌍방 커뮤니케이션이고 같은 굵기로 동등한 관계로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대다 많은 사람이 서로 동시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보자면 사이버 공간을 통한 이 커뮤니케이션은 우리의 그 과거의 대의민주주의는 국회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전통적인 이런 정치 체제 하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대표를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로 보내도 우리 말 잘 안 듣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사실은 우리의 대표성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역할을 해주지 못해. 그럼 대표성이 약화되었다 이래 봅니다. 그런데 사이버 공간을 통한 정치, 이 전자민주주의다 또는 사이버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전자민주주의 시대에는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그 정부라든가 국회에다가 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라든가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의견을 낸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 심지어는 국민 소환제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다.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 청와대 같은 데도 무슨 그러잖아요.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국민청원이라 그래가지고 막 30만, 40만씩 거기다가 의견을 내죠. 그럼 그게 이제 압력으로 행사된단 말이죠. 이런 시대에 살고. 그래서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의 대표성이 강화되었다.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사이버 민주주의가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는 현대에서 전자민주주의 또는 사이버 민주주의 뭐 다양한 말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이버 공간에서 여론이 형성이 되죠. 사람들 사이에 시간과 공간을 떠나가지고 뭐에 서로 의견의 흐름이 형성이 돼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것이 오프라인의 여론에 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사이버 공간이 정치적으로 봐도 현대사회적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이버 공간을 통한 이런 인터넷 매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매스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인터넷 매체,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라고 하는 이런 통합 미디어, 디지털 통합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다양한 이런 언론 매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걸 첫째 뭐냐? 뭐 괜찮습니다. 1시간 정도는. 그 보면 첫 번째 뭐냐? 선정주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선정주의. 센세이셔널리즘이다. 이게 뭐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선정적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뭐냐면 사람들의 본능과 호기심을 자극해서 인기를 끌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상업적 이익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자꾸 이 선정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뭘 해요? 뭐 사람들의 사생활을 뒤져가지고 그냥 보도를 한다거나 그러다 보면 인권 침해하죠. 그죠? 그 다음에 폭력 이런 거 그냥 리얼하게 그냥 보도해버리고 옛날 저 아랍 같은 데서 참수 많이 하면 그 참수 영상을 그대로 보도해. 아랍에 가면은 자지러지게 하는 방송이 하나 있어요. 알자지라 방송이라고. 네. 그 방송에서 뭐해? 참수하는 동영상 막 거기에 올려. 저도 거기 들어가 봤다가 옛날에 아주 며칠간 아주 그냥 정신이 혼돈해. 절대 참수하는 영상 보지 마세요. 뭔가 하고 확인하러 들어갔다가 아주 혼났습니다. 제가.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폭력이라든가 뭐 쇼킹한 것들 최다 뭐 제일 긴 것 제일 큰 것 이런 것만 추구해요. 이게 결국은 이게 다 선정주의예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황색 언론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요거는 선정주의, 이 인쇄 매체의 선정주의를 황색 언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 이것도 선정주의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블로이드 저널리즘, 이것도 역시 선정주의를 통해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매스 미디어의 경향을 우리가 타블로이드 저널리즘이다 이렇게 해요.
가짜 언론들이 이런 걸 더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가짜 언론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나 이 광고 시장이 격화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언론도 이익을 창출해야지 종업원들 봉급도 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주주들 배당도 주고 그래야 되니까 광고 많이 하기 위해서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부수가 많고 시청자가 많아야 되고 구독자가 많아야 되니까 이런 걸 쇼킹하게 보도해가지고 자꾸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이게 현대사회 언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헤게모니 지향성. 이건 정치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언론들이 뭘 하느냐? 정치 권력. 그 시대, 그 사회의 지배적인 권력의 우호적인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면 백인 위주의 보도. 그래도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었습니다만 과거에 뭐예요? 흑인들이라든가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온 이런 얼굴이 누르끼리 한 사람들은 좀 비하해서 보도한다거나 이런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는 뭐 탈북자를 은근히 좀 비하한다거나 다문화 가족을 뭐 조금 뭐 이렇게 디스카운트 한다거나 이런 거리라고 봐야 돼요. 장애인을 요새는 이게 조심해야 되지만 옛날에 여성을 또 뭐 이런 요새 여성 무서워요. 여기 여성 청소년 미디어에 여성들이 이제는 사회적 약자가 저는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강자처럼 보여. 여성들이 육체적인 능력도 세졌어요. 잘못 어디 버스 같은 데 가다 말다툼 하지 마세요, 여성들. 이 발을 손처럼 쓰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저는 이제 사회적 약자가 아닌가. 왜냐하면 지난번에 언론에 한번 보도된 걸 보니까요. 이 남자들이 집에서 맞고 사는 남자들이 많답니다. 예, 사실입니까? 맞고 낮에 열심히 일하고 집에 귀가하면 쉬지 못하고 바로 앞치마 들고 부엌으로 나가야 돼요. 예. 이런 남자들인데 또 그리고 이제 말 안 들으면 와이프한테 맞는 거야. 근데 밖에 나가서 맞았다는 얘기를 못해. 창피해서. 그래서 이제 맞고 사는 남자들이 많다. 응? 근데 그래서 바로 이제 뭐 얘기가 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언론이 뭐냐? 그 사회 지배 세력의 우호적인 보도, 정치 권력에게 좀 우호적인 보도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약자에는 좀 불리한 보도를 하는 거. 이런 걸 헤게모니식 보도다.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또 경마식 보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치 정치 후보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차기 대통령 후보 물망에 오르는 사람 이래가지고 그죠. 뭐 여권의 누구 야권의 누구 이래가지고 맨날 그 여론조사 해가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 이거 다 결국은 선정주의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사람들 관심을 끌고 특히 선거 때 더 이거 강하죠. 그죠? 어떤 정치인들은 나 이번에 다음번에 출마 안 하니까 내 이름 빼줘. 이래도 이름 넣어가지고 보도해보고. 예, 그런 경우 있어요. 그 다음에 여론의 독과점 뭐 이런 건 제가 관음주의적 의사통찰력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관음주의는 뭡니까? 훔쳐보기. 언론이 또 제3자 강 건너 불 보듯이 말이죠.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런 사생활 같은 거 파헤쳐 이래가지고 이런 가지고 보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제가 지난번 강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집에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거 켜놓지 마세요. 반드시 켜놓으세요. 거실에 놔두면 뭐예요? 샤워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거 그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서 해킹해 들어가지고 다 봐요. 집에 로봇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거. 디지털 기기가 해킹에 들어오면 그것이 사생활 엿보는 그 무기로 변합니다. 이게 이런 걸 관음주의적 의사통찰력은 가짜 사이비 지식이다 이런 의미예요. 사이비 지식이다. 이게 언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점. 제가 이제 언론에 대한 나쁜 점을 파헤치다면 야, 이 언론 더러운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언론은 또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많이 하죠. 그 균형을 우리가 언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과 중요성을 알되 동시에 역기능과 문제점도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언론이 사회의 나쁜 것들을 위주로 좋은 것보다는 나쁜 걸 자꾸 보도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건 보도 안 하고 그냥 자는 거 하품하는 거 보도하고 그 다음에 몸싸움 하는 거 이런 거 옛날에는 명패 던지고 막 이랬는데 요새는 많이 순해졌어요. 국회의원들이. 예전에는 단상도 점거하고 뭐 이런데 사라졌더라고. 이게 다른 나라에 수출을 했는지 이게 다른 나라에서 했는데 우크라이나, 터키 이런 데서 우리 걸 이제 또 이게 수입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데는 우리보다 더 다혈질이야. 대통령 후보들이 방송 토론하다가 이 철제의자 가지고 막 까요. 그런 나라가 터키, 우크라이나. 우리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갔습니다. 대만도 그렇더라고요, 대만. 예. 풍풀을 해서 그런지 막 토론하다가 막 발로 차고 막 그래요. 예. 근데, 자꾸 이제 언론이 이런 나쁜 것만 자꾸 보도를 하니까 결국 뭐야.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뭐예요?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정치는 더러운 사람들 뭐 이렇게 되고요. 물에 빠지면 제일 먼저 건져야 된다 뭐 이러고 왜 오염되니까 그러고 그다음에 정치적 침묵, 무관심 이런 걸 조장한다. 왜 그런 여담 있잖아요. 한강에 사람들 떨어지면 제일 먼저 누구 건져야 돼? 정치인을 건져야 된다. 왜냐면 더러워서 오염되니까. 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에서 제가 이제 옛날 환경운동연합에 자문을 좀 했는데 환경운동연합이 보니까 뭐 이 자연환경, 대기, 우주환경 보존하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정치 운동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대표님 보고 제가 한번 술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왜 환경운동연합이 지구 문제라든가 대기 오염 문제라든가 우리 이런 그 자연환경에 관한 운동을 열심히 안 하시고 정치와 관련된 운동을 자꾸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정확한 대답을 하세요. 정치 환경도 환경입니다. 이게 오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자, 이와 같이 근데 이 사이버 공간을 통한 특히 이제 언론 중에서도 이런 문제 중에서 언론을 이 사이버 공간을 통한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자, 아까 우리 이영미 회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이버 공간에서 뭐해요? 육두문자 많이 쓰고 그죠? 그런 적이 있어요. 사람들 막 댓글 달고 공격을 막 했어. 그래서 사이버 수사대가 수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낮에 다 훌륭한 사람들이야. 학교 교사, 교수,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사이버 공간에만 돌아가면 얼굴이 달라져. 마스크를 쓰고 그냥 입에서 육두문자가 막 나와. 이게 사이버 공간. 그 다음에 사생활 침해. 그 다음에 뭐해요? 남 해킹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짜뉴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게 가짜뉴스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지 출처가 불명해요. 어떤 때는 막 미국에서 날아와요. 미국에서 날아오는데 IP 검색해보면 막 미국이야.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것들이 사이버 공간의 문제야. 그 다음에 저급한 언어,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사이버 공간을 통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비판하는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회운동가들은 뭐냐고 얘기하면 사이버 공간은 말만 논란만 난무하지 실체가 없다. 우리 어떤 정치적으로 보자면 어떤 지역성이라든가 지역적인 근거가 약하다. 현실성이 약하다. 이런 얘기도 덜어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한 몇 분 남았나요? 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부둥지도 그냥 시간이 쫓겨가지고 말을 빨리 하는데.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런 매스 미디어에 대해서 제가 매스 미디어가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긍정적인 역할,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표현의 자유,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데 파수꾼의 역할을 한과 동시에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을 뿐만 그런데 또 부족한 점도 있었어요. 그죠? 선정주의라든가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사이버 공간을 통한 이런 디지털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도 있고.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매스 미디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매스 미디어가 이런 파워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부족한 점도 있는데 이것이 책임성을 잘 유지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된 말로 이거는 옛날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도 흔히 사용하던 말이니까 제가 그냥 사용합니다. 그걸 조져야 돼요? 예. 조진다는 건 나쁘고 우리 고유의 언어입니다. 예. 쌍스럽게 들리지만. 예. 근데, 옛날에는 말이죠. 30, 50 시절 이럴 때는 미디어가 말 안 들으면 뭐 했습니까? 저녁에 검은 찝차 보내가지고, 그죠? 모셔다가 저 남산 밑에 뭐 있어요.
이런 데 불러다가 풍차 돌리기 한번 하고, 예. 그리고 얼굴에다가 그죠? 물도 좀 붓고 고춧가루 좀 뿌리고 이러면은 정신 바짝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부터 말 못해요. 입에 딱 재갈이 놀린단 말이에요. 요새 그런 시대가 아니죠. 요새 모든 사람이 다, 심지어는 요새는 1인 미디어라는 것도, 유튜브에 자기 혼자 방송하잖아요. 그죠? 그걸 1인 저널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시대예요. 자기가 방송하고. 그 1인 미디어에 또 먹방 많이 하죠. 요새 먹방 해가지고 그거 방송하는 사람은 제 생각엔 생명이 좀 단축될 것 같은데. 너무 상 먹어야 되니까. 체중 늘고. 그걸 1인 미디어다. 1인 저널리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시대인데. 자, 이런 시대의 미디어가 책임성을 유지하기에는 어떻게 돼요? 제일 좋은 건 뭐겠습니까? 스스로 잘 알아서 조심하고 좋은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스스로 하기는 어려워요. 인간 사회에서 스스로 하는 게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우수한 정치 체제인 건 뭐냐? 견제와 균형. 그 사회 안에서 어떤 특정한 개인, 특정한 집단, 특정한 단체, 특정한 지역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가 해야 돼요? 다른 타방이, 다른 사람, 다른 단체, 다른 조직이 또는 시민단체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야당과 여당이 있어야 되고, 정부가 있으면 시민사회가 있어야 되고, 언론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스스로 한다는 건 이거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 제가 지난번 강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했죠. 인간의 본성을 성선설과 성악설로 나눴는데, 제가 이게 자꾸 살면서 또는 공부하면서 이렇게 느껴보니까 성선설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혼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놔두면, 자유롭게 놔두면 꼭 나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나쁜 생각이 머리에 들게 돼 있다. 누가 뭘 해야 되느냐? 내 아닌 다른 제 타방에 의해서 견제가 돼야 돼. 감시가 돼야 돼. 그렇다고 해서 옥죄라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권력에 의한 부당한 통제는 안 좋아요. 아까 이 언론을 갖다가 탄압하고, 무슨 전두환 시절에 언론 통폐합 했잖아요. 그죠?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죠. 정치 권력이 매스 미디어를 권력을 가지고 탄압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지만 뭘로 해야 됩니까? 우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의 광화문 세종로에 가면 프레스센터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언론중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기관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언론이 잘못된 보도를 하면 정정 보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독자들, 손해본 사람, 손해를 입은 사람이 반론 보도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거예요. 그 중재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좋은 일을 하는데 언론중재위원회가 힘이 별로 없어요. 수사권도 없고 무슨 기소권도 없고 이런 사법적인 권리가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의의 어떤 중재 활동밖에 못해요. 그러나 없는 것보다 낫겠죠. 중재위원회 기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소비자주의에 입각한 수용자 운동. 이건 뭐냐면 우리가 소비자주의를 컨슈머리즘이라 그래가지고, 자, 기업체에서 물건을 만들어 팔면 우리가 구매자, 소비자 입장에서 이 물건이 안 좋으면 가서 교환을 요구할 수 있고, 또는 때로는 내 싫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그죠? 이런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언론사가 잘못된 보도를 하거나 언론사가 만들어내는 드라마가 안 좋거나 광고가 안 좋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론사에 대해서 수용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제재를 가한다. 텔레비전, TV를 갖다 시청을 안 한다거나, 라디오를 청취 안 한다거나, 신문을 구독 안 한다거나, 이런 거는 1차적인 거고, 또 2차적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자, 그 기업체가, 언론이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계속 나쁜 짓을 해요. 선정주의, 그 다음에 경마식 보도, 그 다음에 너무 다른 사람의 사생활 침해 등 가짜 뉴스 싣고 등 나쁜 짓을 하면 그 언론사에 광고하는 광고주,
기업체의 물건을 불매하는 운동을 할 수 있다. 그거 제일 무서워요, 언론사가. 그럼 뭡니까? 그 언론사는, 그 기업체는 자기 물건을 불매운동하니까 그 언론사에 광고하기 어려워지죠? 그러면 그 대단히 큰 압력을 행사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소비자가 또는 수용자가 연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연대를 해야 돼요. 언론 시민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언론 시민단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 언론사 안에는 언론 노조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겨뤄서 연대하고 좋은 운동을 해서 언론이 정도를 갈 수 있도록 소비자주의에 입각한 수용자 운동이 아주 효과적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걸 많이 합니다. 또 우리도 이게 제일 좋죠, 그죠? 국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도 잘못된 보도하고 누구에게 손해를 입히면 뭐 해야 돼요? 법에 의해서, 실정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야 돼. 기자한테 또는 언론사에게 손해배상 물리고, 그리고 기자가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이런 것을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아직도 좀 약합니다. 이게. 선진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강하게 이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될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미디어를 이제 어떤 사회적 기능이 잘 수행되도록 우리가 이용을 하고 또 우리의 그 인간 생활에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디어의 특성, 기능, 또 기술적인 측면에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죠? 가령 스마트폰 이러면 스마트폰 여러분 뭐 청년들이니까 디지털 미디어하고 아주 친숙하지만 디지털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 인간 생활에 편의를 주고 또 효과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어떤 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디어의 속성, 기능, 또 중요성, 문제점. 이것도 잘못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경고, 남의 사생활 침해한다거나, 가짜 뉴스를 확산시킨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저급한 언어 사용, 그죠? 뭐 이런 것들. 인권 침해, 뭐 이런 것.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와 관련된 어떤 윤리, 미디어 윤리, 또 법제,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죠? 또 어떻게 미디어를 제재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이런 이해가 있으면 유리하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균형된 미디어를 균형 잡힌 미디어 이용이 있어야 되겠다. 미디어를 사용하더라도 어느 한 미디어면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자 신문도 보고 텔레비도 보고 라디오도 듣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인쇄매체가 자꾸 좀 퇴조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쇄매체가 중요한 어떤 기능을 수행할 때는 때로는 시간이 나면 젊은 청년들은 도서관이라든가 이게 구독하기는 좀 어려워졌어요. 이게 하도 디지털 미디어가 강하니까 오프라인으로 이게 인쇄매체가 다 읽지를 못해. 또 그리고 신문이 너무 두꺼워요. 제가 이 신문 구독해보면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거 다 읽다 보면 하루 다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게 인쇄매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심층 취재 같은 것도 있고요. 거기에 어떤 논설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이런 것들을 잘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비치해놓은 데 가서 참 같이 균형되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텔레비전 같은 여러분 텔레비전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수백 개의 채널이 있어요. 정말 정신이 없어요. 왜 여러분 위성 방송 같은 거 틀어놓으면 뭐 너무 채널이 많아가지고 뭘 볼까 지금 혼돈스러운 상태인데 그럴 때 그 미디어를 잘 선택해서 그 우리가 어떤 건전한 시민으로서 우리의 편의도 도모하고 또 사회에도 좋은 이 미디어가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디어 채널의 선택도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여성 청소년 미디어 패스 하듯이 이런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교육을 하는 그 취지도 바로 그런 데 있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리터러시,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시민 소비자로서, 수용자로서, 미디어의 수용자로서의 어떤 인성, 또 우리가 함양하는
그러한 시민 생활이 돼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이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정신없이 그냥 스피디하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김창남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